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한국사 12차시고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통치체제 변화, 그리고 분당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헷갈리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고 예,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위에 있는 도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선생님이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그 집권 동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어느 분당이 집권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일단 밑에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파트는 크게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통치 체제가 어떻게 임진왜란 이후에 정비가 되었는가 예, 간략히 살펴보고 아마 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치제도 같은 경우는 뒤에 다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왕의 순서대로 해서 어떤 왕이 집권하였을 때 어떤 붕당이 권력을 차지하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요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외란 이후 통치 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임진왜란부터 이제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국방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임시로 회의를 하는 그런 기구였는데, 이것이 이제 임진왜란 때 국가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바로 삼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리로 예, 구성원이 확대가 되면서 고려 후기에 조선 후기에 이제 최고의 기구로 이제 등장을 하는 기구가 비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고려 후기에는 도평의 사사라고 하는 도병마사가 도평의 사사로 이름이 바뀌고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이제 살펴봤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비변사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비변사가 권력을 독점하였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의정부와 육조체제, 기존의 이 통치 시스템은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군사제도 면에서는 큰 변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오군영이라고 하는 5개의 부대를 중심으로 한 중앙군 체제가 마련이 됩니다. 임진왜란 때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해서 그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기구가 창설이 되고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금이영 그래서 총 5개의 부대가 만들어지는데 이 조선의 중앙군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이후에 오군영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 그리고 지방군대는 이제 일종의 예비군으로서 소고군 체제가 이제 편성이 되는데요. 지방에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평상시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 종사하다가 이제 비상시에는 이제 나가서 싸우는 예, 이러한 소고군 체제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치제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수치제도인데요. 여기 간단하게 이제 언급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고려나 조선이나 국가에 내는 세금은 크게 보면 조세, 공납, 역 세 가지가 있죠. 예, 이 조세라고 하는 거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본인이 가진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에 몇 명이 이 집에 사느냐 그러니까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해서 그 머릿수대로 지방의 특산물을 걷는 게 바로 공납이고, 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군역과 요역이 있죠. 요역은, 뭐, 성을 쌓는다든지, 뭐, 공사가 있을 때 사람들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라면, 이제 군역은 군대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아 조선 후기가 되면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개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상세한 내용은 뒤에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요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당 정치가 이제 변화하는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데 요거를 요렇게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표하고 밑에 내용을.
자, 선조 때가 되면 이때 이제 임진왜란 일어난 건 다 아실 거고 이때가 되면 지금까지 훈구파에게 탄압받던 살림 세력이 중앙 정계를 장악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 게 농당 정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 선조 때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처음 이 살인파가 이게 그 분열된 것은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이 되는데 이 분열된 계기가 된 사건 두 개가 이제 바로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척신 정치, 바로 외척 세력이 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두 번째가 이조 전랑을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싸우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김효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인은 심의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신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 살인 중에서 좀 더 나이도 어리고 조금 더 젊은 세력들 YB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들이 바로 그 동인을 형성하였고 기성세대 다시 말하면 살인파 중에서도 좀 나이가 많고 그래서 약간 또 관직 높은 관직을 차지하였던 이런 사람들이 서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교과서 37페이지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를 이제 한참 언급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요참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죠. 32페이지부터 이제 조선 건국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보면 33페이지에 육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나오는 요 내용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뭐 설명은 다 드렸기 때문에 교과서에 반드시 표시하고 요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우리 배움책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지만 조선의 중앙정치기구 요것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 행정조직은 그냥 뭐 팔도로 일원화된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각종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조광조의 현량과가 어떤 것이냐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만약에 조광조가 시험에 나올 때 요런 자료가 나오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자, 붕당이 처음에 형성되게 된 요게 이제 우리 지금 살펴보는 내용이죠. 이조전랑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살인파가 동인 서인으로 구분이 되었느냐, 왜 동인과 서인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느냐, 뭐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인과 서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래서 뭐 신진 세력과 기성 세력이 왜 이렇게 나뉘게 되었는지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 우리 이제 배움책 편지하고 약간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임진왜란은 이미 배웠지만 뭐 요렇게 내용이 바뀌게 되고요. 여기 이제 광해군 나올 때 그쵸? 이 광옥리백에 지시하는 이게 중립 외교와 관련된 자료들 뭐 우리 배움책에도 정리가 잘 돼 있지만 요것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화론과 척화론의 대립 요거 요 내용도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이러한 자료가 나타내던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뭐 병자호란이 일어날 당시 뭐 요런 상황 내부적인 대립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요번 시기에 나오는 이제 비변사나 이런 내용들이 또 여기 나오죠. 또 훈련도감 얘기가 여기 나오고 그래서 교과서의 자료를 여러분들 반드시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떤 이런 자료들이 인용돼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네. 자, 선조 때 이렇게 이제 북랑 정치가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황과 이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장 우리 그 성리학에서 양대 거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황, 조식, 서경덕의 학풍을 계승한 게 동인이고 이이와 성온 같은 사람들의 학풍을 계승한 게 서인이었다는 건데 이제 이 중에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다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됐던 이유는 여기 이제 표시된 게 뭐냐면 짙은 색으로 표시된 게 당시에 권력을 장악했던 붕당이에요. 그래서 선조 때에는 사실 동인이 더 큰 힘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입장에 있었던 게 북인이고 좀 더 온건한 입장에 있었던 게 남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광해군 살펴봤지만 광해군 때는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되죠. 이들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섰었고 이 사람들이 터프가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광해군과 코드가 맞았다. 특히 이제 서경덕, 조식 이 중에 동인 중에서도 서경덕, 조식을 계승한 의병장으로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북인이 되었고 이황을 계승한 이런 온건파가 남인이 되었다라는 건데 광해군은 당연히 이제 북인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북인들이 어떤 통치를 했던 시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임묵대비를 패비하고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에, 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리학적 관점에서는 엄마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아서 거기에다 이제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핀 거는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서인의 코드에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인들을 중심으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결국은 서인들이 반정을 주도함으로써 권력을 인조 때 장악하게 되었다. 여기에 이제 북인은 완전히 몰락했고 남인들이 소수 참여하는 이러한 통치 방식이 인조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인조는 대놓고서 친명 배금 정책을 폈던 것은 저번 시간에 배웠고 이걸로 인해서 바로 이 후금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돼서 바로 호란이 일어나게 됐죠. 자, 이때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 인조 때부터 이후로 계속해서 서인들이 권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조의 아들인 이제 효종 때 바로 이제 복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수모를 복수하겠다 해서 북벌이 논쟁이 있었다는 거. 하지만 이 북벌을 주도한 것도 서인들입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인조 때 이 치욕을 당하게 했던 바로 그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게 서인 아닙니까? 싸워야 된다. 명분론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효종 때 인조의 어떤 그 복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것도 서인이겠고요. 서인 중에서도 송시열이 중심이 됐는데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막강한 청나라를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청나라의 요청이 있었어요. 조선에 우리 러시아하고 당시에 청나라가 이 국경선 분쟁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성이 요청해서 야 니네 조선 여기 우리한테 군대 좀 보내 했을 때 오히려 나선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군대를 파병하기도 할 만큼 실질적으로 청나라를 정벌할 어떤 능력치는 되지 못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효종 때 나왔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현종 때가 되면 이제 붕당 정치가 약간 이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이제 서인과 남인이 교대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예송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죠. 예송 논쟁은 예의와 관련된 어떤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43페이지에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43페이지가 여기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효종과 효종의 비가 죽게 되었을 때 효종의 계모였던 그러니까 이제 효종과 효종의 비가 죽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윗대에 이제 아이대비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죽었는데 근데 그게 친아들은 아니란 말이죠. 첫째는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그 어머니가 상복을 얼마를 입어야 되느냐를 두고서 벌어진 의례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종이 장남이 아니고 차남이었는데 장남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차남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아래로 봐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싸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뭐 크게 뭐 이해는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예송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이제 서인과 남인이라고 하는 이제 붕당 정치가 서로 이제 서로 견제도 해야 되지만 공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적인 어느 악화가 이때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차 예송 때는 서인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몇 년 상을 그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에서 서인이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자의 대비가. 그런데 2차 때는 자, 이제 그럼 몇 년 입어야 되냐? 1년을 입어야 된다, 9개월 입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남인의 어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죠. 결국은 1차와 2차를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이 각각 집권을 했다는 건 뭐냐? 이것은 서로 간에 조금 감정이 더 많이 안 좋아졌다. 이 대립이 심화되었다는 것이고 이게 숙종 때가 되면은 이 대립이 정말 좀 극에 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국이 발생하는데 환국은 국면을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숙종이 보니까 이제 숙종이 왕이 됐는데 서인하고 남인이 계속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얘네들을 이제 통제를 할까 하다가 국왕이 숙종이 주도를 해서 한 번은 이제 서인을 밀어주고 얘네가 이제 권력을 독점하게 만들고 한 번은 이제 남인을 밀어줘서 얘네가 권력을 독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면이 전환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숙종은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서인과 남인이 오히려 더 극렬하게 싸우는 어떤 원인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환국은 사실은 경신환국부터 시작해서 기사환국, 갑술환국 해가지고 세 차례가 일어나는데 서인, 남인, 서인 물론 이제 뒤에 있는 기사, 갑술환국은 여러분들 뭐 이걸 이름까지 기억하시지 마세요. 예, 그거는 빼기로 했습니다. 대신 경신환국 이후로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서 집권을 하면서 얘네가 집권했을 때 남인들을 혼내주고 얘네가 집권하면 얘네한테 복수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굉장히 이 붕당 정치가 변질돼서 맛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송 때 맛이 가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때는 완전히 변질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바로 이제 그 서진들이 예, 이 남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얘네들 강한 혼내줘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노론이 되고요. 강경파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야. 남인 중에서도 착한 애들이 있어. 걔네는 살려줘야 돼. 이게 이제 온건파라고 할 수 있죠. 남인을 어쩔 것인가를 두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됐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린 반이 대부분 있겠지만 이렇게 세포 분열하듯이 나뉠 때는 그전의 세력들, 권력을 잡았던 애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강경과 온건으로 이렇게 나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포 분열하듯이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론과 소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어떤 계속해서 권력을 잡았던 게 노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노론이 바로 서인에서 분화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그 한국이 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국왕이 숙종이 주도를 함으로 인해서 공존 원리가 무너지고 특정 공당이 권력을 독점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인데요. 탕평책은 바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 두 개의 붕당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 얘네들한테 어떤 1인 1력을 주는 거죠. 역할을. 이게 탕평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선생님이 대략 설명을 드렸고, 요거에 대한 좀 보완 설명을 선생님이 요걸 보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선생님이 따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복습하는 어떤 생각으로 맞아. 아까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였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붕당 정치는 언제 시작되냐? 선조 때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살인파가 권력을 장악한 게 선조 때였기 때문에 자 외척 정치, 척신 정치를 어떻게 청산할 거냐를 두고서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뉜 게 서인과 동인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동인이 다시 서인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두고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인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서 북인은 강경파, 남인은 온건파였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강경파인 북인이 광해군 때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은 배제된 채 북인이 권력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때 이제 북인들이 인목대비 폐비시키고 영창대군을 살해하면서 중리배교 정책을 주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인들이 야, 이건 아니야 해서 인조 때 인조 반정을 일으키고 서인들이 권력을 잡게 됐고요. 여기 이제 북인은 완전히 날아갔고 몰락했습니다. 다시는 재기하지 못했죠. 그리고 여기에 남인이 참여하는 붕당 정치가 인조 때 실시가 되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이 호란이 이때 일어나게 되죠. 친명 배금 정책을 대놓고 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현종 때 예속 논쟁이 나오게 됐고요. 예속 논쟁으로 인해서 붕당 정치가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1차 때는 서인, 2차 때는 남인이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서인과 남인이라고 하는 세력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붕당 정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가 숙종 때 환국으로 인해서 붕당 정치 패단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의 감정이 안 좋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노론은 강경파, 남인들을 강경하게 처리해야 된다. 소론은 온건파, 요렇게 나뉘었고요. 자, 영주와 정조 때가 되면 노론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그래서 국왕이 노론이 있고 그때 이제 존재했던 게 소론과 남인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노론이 주도를 하고 소론과 남인이 일부 참여를 했는데 이때 이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꾀했던 게 탕평책이다라는 것이고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자, 순조, 원종, 철종이 되면요.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를 주도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정치를 누가 주도하냐? 외척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왕비를 배출한 가문이 뭐 예를 들면 안동 김씨라든지 이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정치 참여 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세도 정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왕권은 거의 굉장히 약화된 상태에서 외척 세력만이 정치를 할 수 있었다. 정치 참여 폭이 줄었다. 이것은 정치의 수준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발전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정치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훈구와 사림으로 나눴을 때 이것도 선생님이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세조 아시죠? 단종을 몰아내고 이 왕이 된 세조 때 공일 세운 신하 공신들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했습니다. 훈구파가 그래서 쭉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성종 때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성종 때부터 연산군 중종 때 해가지고 사화가 4대 사화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가 선조 때 정치를 중앙 정치계를 장악하는 게 바로 사림이고 그래서 이제 사림파들이 이때부터 붕당 정치가 시작되면서 서인 동인으로 나뉘었고 동인이 다시 남인 북인으로 나뉘었다가 광해군 때 북인, 인조 때 서인, 현종 때는 서인과 남인이 예속 논쟁을 벌여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숙종 때 이제 환국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약간 붕당 정치는 변질이 완벽하게 됐고 이때 이제 남인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고서 서인이 노론소론으로 나뉘었으며 영주와 정조는 노론이 중심이 돼서 소론 남인이 함께 어울리는 탕평책을 실시를 했고 순조, 헌종, 철종 때는 안동 김씨, 풍양 조씨와 같은 왕비를 배출한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가 이루어졌다. 요게 바로 이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더 도식화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요 내용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은 안 써도 되겠으나 요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머릿속에 조금 더 좀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 하는 친구들은 요렇게 연습장 옆으로 괄호로 이렇게 놓고서 한번 머릿속으로 쭉 써보면 훨씬 더 정리가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차 시였는데 내용이 좀 많았어요. 요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요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